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발해의 어떤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발해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해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동북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고,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란 말은 좀 학문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좀 이걸 쉽게 얘기해서는 고구려는 중국사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발해사도 이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고, 그건 중국에서는 80년대부터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고구려는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발해에 대해서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는 이제 이 고구려와 관련돼 가지고 발해사에 대해서 조금 이 생각이 많은 국민들한테 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발해, 우리가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인 한국인이다. 세계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을 자처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자처하지 않으면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처하지 않은데 내 역사라고 하면은 만든 역사예요. 왜곡된 역사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역사를 내 역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역사 왜곡인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고구려와 발해의 어떤 후손이다 하는 측면을 발해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발해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은 발해가 어떤 왕조였는가, 발해가 얼마나 컸던 왕조였는가 하는 부분을 이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이 요동지방을 비롯해 가지고 동북지방까지를 포함한 이 발해 지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발해는 고구려에 비해서도 약 1.5배 내지 2배, 신라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넓은 어떤 공간 하면은 고구려를 흔히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 머릿속에 발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발해가 1.5배 내지 2배, 고구려보다도 하는 이러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발해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 피지배계층은 말갈이다 하는 어떤 교과서적인 견해에 따라서 마치 발해가 말갈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갈의 역사라고 발해를 한다면, 우리가 발해의 후손을 자처한다면 우리는 누구 후손이 돼요? 말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갈의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발해의 후손을 자처하고 고구려 후손을 자처한다는 것은 문화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중국에서 지금 그와 같이 얘기하고 우리 학계에서도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부분은 기록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고구려에 대해서 왜 고구려가 우리 역사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고구려가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자주 왕조였다는 것은 조금 얼른 많이 얘기하는데, 왜 그럼 고구려가 우리 역사냐라고 하면은 얼른 대답 못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적어도 기록이 있어요, 기록. 우리들의 가장 오래된 기록, 삼국사기가 있어요. 또 삼국유사, 거기에 삼국은 다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쓴 당서라든지 그 기록에도 소학이라든지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라고 하는 소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동삼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동에 삼국이 있는데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누가 인정한 거예요? 이미 당나라 쪽에서 해동삼국으로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동의열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발해에 대해서는 동의열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북정열전, 북쪽 오랑캐열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역사 기록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발해인들이.
남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발해국지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를 남기려면 일기를 부지런히 써야 돼요. 아무것도 안 쓰면은 여러분들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제사 지낼 때 글짓기를 써가지고 할아버지를 추모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가 되는 거. 그런 것이 역사 사료가 되는 거예요, 다. 이 발해가 기록이 없다는 것이 얼마만큼 안타까우냐 그런 얘기죠. 기록만 있으면은 잊어버렸던 역사도 찾는 그런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본인들은 역사를 잊어버렸다가 땅을 잊어버렸다가 찾았다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발해 역사, 우리가 발해의 후손을 자취하지 않고 발해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발해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구려보다도 강대했고 나름대로 이 어떤 자주성이 있었던 발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발해를 말갈의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 다 말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나 다 말갈이라고 하지만은 이 독립왕조였다. 독립국가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지방정권, 당나라의 지방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은 아니었다. 그렇지만은 말괄 중세 왕조다. 그리고 일본은 말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는 이제는 지배층은 고구려민, 피지배계층은 말갈이다라고 일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된 것이 그 발해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한국 역사가 신라사 중심으로 되어 왔죠. 삼국사기도 신라사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식 등이 발해사 안 썼다고 유득공 등에 의해 가지고 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안 썼다고. 이 신라인들이 발해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자료가 없어서 못 썼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 발해와 신라와의 관계가 멸망할 때, 발해가 멸망할 때라든지 신라인들이 생각했을 때 발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역사 인식이 그만큼 이질적이었다. 신라와 발해가 한 160년간 대결적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대결의 현상고착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왕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을 할 이유를 상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라사가 주로 한국사가 주로 신라사 중심으로 된 거예요. 신라사를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통일신라와 발해 하면은 저는 조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발해사를 하는 입장에서 통일신라와 발해는 양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신라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양립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인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라사를 저는 세 가지로 구별해요. 소신라,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 소신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신라를 통일신라.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668년부터 발해가 건국되는 698년까지 30년간은 이 통일신라가 아닌 굳이 표현하다면 대신라라고 하는 게 안 나오냐. 소신라, 통일신라, 이 통일신라고 발해가 이제 건국되고 난 이후에는 대신라예요. 그러니까는 소신라, 통일신라, 대신라 이렇게 표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30년 동안 있었던 왕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할 만합니다. 신라 통일은 우리 민족 문화를 통합하고 신라 통일에 의해 가지고 민족 공동체 의식이 한 단계, 몇 단계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외국과 이제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패싸움을 하면은 똘똘 뭉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신라 군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가지고 당을 쫓아내는데 그 일조를 해서 나름대로 민족 공동체 의식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통일신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이 대신라로 굳이 말로 얘기하면 표현하자면 대신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발해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중국 중심의 역사관. 우리 발해가 기록이었기 때문에 이 당나라 중심의 역사 기록을 가지고 발해사를 복원해야 돼요. 또 신라 사람들이 쓰여진 역사를 가지고 복원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쓰여진 역사를 가지고 복원해야 돼요. 특히 발해 역사를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신앙서라든지 구당서와 같은 중국 역사서에 대한 이 발해사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일정하게 극복할 때 발해가 제대로 보인다. 우리 한국사에서는 이른바 그 비자주적인 역사관, 중국 중심의 역사관과 일제강점학자들의 식민사관, 오늘날의 서구 중심의 역사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시각으로 걸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올바른 역사복원이 이루어지고, 또 왕조 중심의 역사관을 나름대로 이 다수의 사람들 중심으로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왕조 중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어떤 서울 중심의 역사관, 뭐 귀족 중심의 역사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뭐 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같이 생각하는데, 피지배 계층에 이 분명하게 역사 기록이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기록 중심은 주로 주인공은 그 당시에는 이 왕족이라든지 귀족 중심으로 역사 기록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벗겨놓고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어떤 이 비자주적인 역사관과 비민주적인 역사관을 나름대로 그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측면에서 한번 걸러볼 때 발해가 제대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발해가 자주적이었다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본다면은, 발해는 왜 자주적이었다고 할 수 있느냐? 당나라의 지방정권이 아니었고, 발해라는 국호를 스스로 썼어요. 중국에서는 발해라는 국호를 당나라에서 줬다고 하지만 스스로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호와 시호를 자기 스스로 썼습니다. 연호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서력기원 들었죠? 서력기원 2004년 이런 건 연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 헤이세이 연호라든지 북한에서 심지어 부채 연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2004년 같이 쓰고, 우리는 단기도 쓰고 있죠. 이런 걸 연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 연호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에도 영락 연호라고 하는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발해에서는 15대 왕 228년간에 약 11개 왕이 자기 연호를 썼던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쓴 이름을 시호라고 그래요. 시호. 그러니까 무왕이라든지 문왕이라든지 고왕이라든지 이런 시호예요. 그런 것을 중국 기록에는 사사로이 기록했다 하는 말도 하고, 사사로이 기록했다라는 말도 쓸 정도로 그 발해가 당나라가 발해를 자주적으로 스스로도 생각했다. 그리고 발해는 황제국이었습니다. 황제국이었다는 사실을 발해 정효공주묘와 정혜공주묘, 발해 3대 문왕의 둘째 딸과 넷째 딸의 비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광개토왕비의 어떤 천재지자, 고구려 시대에도 천재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혜왕은 황상이다. 정혜공주묘에서는 발해왕을 황상이라고 표현하고, 정효공주묘도 황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황상. 우리 그 TV 사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전하라든지 폐하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데 가서 우리 황제께서 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 비문에, 이 정효공주묘에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중국에서 발굴한 겁니다. 발굴해서 나온 것이 황상이란 말을 그대로 쓴 것이 나오네요. 황상은 조에마저 정지하고 몹시 비통해 하시며 침식을 읽고 충과 노래를 중지시켰다. 이런 말로 그 당시 황제라는 말이 썼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호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고왕이라고 하는 연호, 시호, 그 다음에 거기에 천통이라든지 인안, 대응 이런 것이 전부 연호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제 무왕, 문왕, 폐왕 이런 게 이 시호입니다. 그런데 대이진이, 대건왕, 대연석, 대위의, 대인선 이런 분들은 이 시호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 시호를 알 수가 없고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록이 없다 해서 이게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또 이 발해가 자주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던, 등주를 공격했던
공격을 할 수 있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해였었다는 사실. 이것도 이 발해의 자주성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당을 공격할 정도로 자주적이었다. 뭐 당나라의 지방정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은 뭐냐? 우리가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을 입증시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구려 발해의 후손을 입증시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종족계통과 문화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먼저 종족계통이라고 했을 때 뭐 현대적인 입장에서 이 영순태씨라든지 협계태씨는 대조영 후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씨로 얘기할 것 같으면 횡성고씨들은 장수왕 후손을 자처하고 있어요. 고구려 왕손을 자처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왕손을 자처하는 것은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고씨가 있습니다. 그 고씨들도 이 조선을 그들의 어떤 고구려의 어떤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중국에 가서 확인한 겁니다. 중국에서 어느 사람이 장수왕 전용을 그려놓고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는 한국에 고구려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하고 연결해달라 해서 연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고씨 족보를 카피해다 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고구려는 어떤 조선족의 역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에 사는 사람도 그러는데 이 종족적인 측면에서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을 고구려 유민이나 피지배계층이 말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말갈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 주민들에 대한 범칭이에요. 낮춤말입니다. 낮춤말. 존칭이 아니라. 그래서 말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삼국사기에도 나와요. 삼국사기에도 온조왕과 이 동명성왕 이런 때도 말갈이 나와요. 그런데 중국 측 기록의 말갈이 가장 원형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측 기록은 6세기에 말갈이 나와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비신년간에 말갈이 나와요. 훨씬 중국 측 기록보다 늦게 나왔는데도 삼국사기를 산술한 사람들은 말갈이라는 것을 온조대회 또는 온조왕이나 동명성왕 때 쓴 이유가 있어요. 고구려의 변방사람, 백제의 변방사람, 이 사람들은 말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갈이라고 쓴 거예요. 실제 이 중국의 구당서, 신당서에서 말갈이라는 것은 흑수말갈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흑수말갈. 흑수말갈은 고구려계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흑수말갈이 진짜 말갈이고 뭐 백산말갈이라든지 송말말갈이라든지 고구려에 이어가지고 이제 발해를 건국했다고 하는 그 말갈들은 대개 이 고구려의 후손인 고구려 말갈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갈로 불리지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발해 고구려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발해인들을 깔아가지고도 말갈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당나라는 발해를 발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느냐? 말갈이라고 부릅니다. 말갈이라고 부르다가 어느 정도 책봉을 줄 정도, 어느 정도 양국 관계가 우호 관계로 개선될 즈음에 와서야 말갈이라는 말을 버리고 이 발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깔봐서 부르는 말갈이 이 어떤 피지배 주민들에 대한 범칭이고 중국사로 보면 동북지방에 있는 변방 주민들에 대한 범칭이다. 범칭이라는 건 통칭 한꺼번에 부르는 거예요. 뭐 우리 사람들을 무리지어 가지고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도도 그런 얘기라고도 한답니다. 남만적인 사람을 간도라고도 부르는 것도 그런 거고. 하여튼 명칭에 있어서 호칭에 있어서 이 종족명은 숙신, 음누, 물결, 말갈이 해가지고 지금 발해의 피지배 주민이라고 하는 말갈이 제일 문제죠. 발해의 피지배 주민이 말갈 사람들이 이게 고구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발해의 후손을 자처할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 유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그런데 이 말갈이라고 불리지만은 그들도 고구려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종족명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숙시, 늠름, 물길, 말갈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동반도에 살다가 저 북방에 있는 멀리 이 미개한 종족으로 사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말갈이라고 하는 7말갈이 있지만은 흑수말갈을 제외한 다른 백산말갈, 송말말갈, 백산수, 백두산 지역에 있는 거예요. 송말수, 송화강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고구려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 이래서 중국 측에 있는 7말갈은 동북방에 있는 이민족을 통칭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말갈도 동의열전에다 썼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그럼 나중에 가서 이제 북정열전이라 해가지고 그 쓰는 기록의 어떤 순서도 입전하는 방법도 다르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동이라고 했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민족에 대한 지식이 그들 기록자 중심이었었다 그런 얘기. 기록자 중심이었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배층은 고구려민, 피지배계층은 말갈이라고 했을 때,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배층이나 피지배계층 모두가 다 이 말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깰 수 있는 것은 일본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일본 학자 시라토리라는 분이 발해 사신들이 일본에 많이 갔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성씨를 다 분석해 보니까는 고씨들이 엄청 많았어요. 고씨들이, 고구려 고씨들이. 그 고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지배 계층은 말갈이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땅에 발해가 섰으면은 그 발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고구려 후손이에요. 1.5배 컸다고 하면은 0.5배 정도는 뭐 고구려 사람 아닌 사람이 더 포함됐겠죠. 그렇지만은 한 배 정도 겹쳐있던 발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우리는 지역적으로 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인들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영토적인 측면에서도 딱 겹쳐놓으면은 발해하고 딱 겹쳐지는데 30년 만에 갑자기 말갈 사람들이 종족을 번식했겠어요? 30년 만에 그 사람들이 저 흑수말갈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막 핵분열을 해가지고 이 발해 피지배 계층이 됐겠느냐는 얘기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30년이 1세대라고 한다면 1세대 동안에 아무리 인구가 불어나도 발해 피지배 계층 전부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구려의 지배층은 고구려 사람이고 피지배 계층은 말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30년 만에 발해에 와가지고 지배층과 피지배 계층이 다른 종족으로 나타난 것은 말이 안 된다. 언어적으로도 그 발해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문자가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문자 및 그 서기가 있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풍속이 고구려하고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발해는 풍속이 그 고구려와 같다. 풍속 관원상제라든지 풍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것을 종합한 거 아닙니까? 풍속이 같았다고 그러고 문자 및 서기가 있다. 이 고구려 문자가 있었다는 말은 잘 안 들어봤지만은, 근데 발해 문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 문자 및 서기가 문자라는 것이 발해 문자냐 아니면은 발해인들이 유식했다는 그런 문자를 쓸 수 있었다는 사람들이냐 이런 어떤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발해 기와를 발굴해 봤더니 그 한자하고 다른 문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걸 발해 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자하고 비슷한 어떤 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쪽글자로 맞추어서 이 발해만이 쓰는 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은 뭐예요? 발해 언어하고 당나라 언어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나라 언어를 발해인들이 썼다. 중국어를 이 발해 사람들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중국 학자가 있습니다. 이 언어적으로도 독자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풍속이 같다든지 문자 및 서기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우리 기록이 아니라 중국의 신당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문화계통상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계통. 우리 문화계통상에서는 문화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게 있고 유행을 타는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음악을 한다든지 노래하는 것은 유행을 많이 탑니다. 미술도 하고 옷도 조금 유행이 탈 수도 있죠. 옷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음악이라든지 이런 미술이라든지 요즘 같으면 드라마라든지 이런 건 요즘에 한류 열풍도 있는 것은 나름대로 요즘에 매체 때문에 그렇게 빨리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신이라든지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무역을 이른바 조공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무역 거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무역 거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무덤 쓰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이 자는 집, 이 온돌장치, 주거장치 이런 거에 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들 보통 쓰는 무덤을 토광묘라고 그래요. 목관 토광이 돼. 땅을 파가지고 이 나무 관을 써가지고 해야죠. 목관 토광묘. 인류 보편의 매장 방법이 땅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화장은 이제 불교식 화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나요? 토광묘입니까? 석실이라든지 이 돌 해가지고 벽화,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기됐죠. 근데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은 다 석실분만 썼습니까? 벽화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피지배 계층은 이 땅에다가 묻는 거 아니겠어요? 토광묘. 그러니까는 지배 계층은 확실하게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벽화의 모습이라든지 돌 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해 이 석실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그런 모습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됐습니다. 이건 일본에 의해서도 발굴됐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의 어떤 문화적 계승은 남아있으니까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이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분이 무덤 쓰는 거라 했는데, 그런데 일반 피지배 계층들은 토광묘라고 그랬어요. 근데 피지배 계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중국이라든지 우리 학계에서도 말갈의 말 한다고 그랬죠. 말갈? 그러면 말갈 사람들은 토광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의 묘제로 얘기하면은 토광묘, 말갈의 토광묘, 지배층의 석묘 계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당나라 계통의 어떤 벽돌 하는데, 피지배 계층이 말갈이라고 해서 그 토광묘를 쓴 게 아니라 피지배 계층이 문화적으로 석실 돌 쓸 수 없으니까 했다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토광묘를 지금 흔히 쓰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은 토광묘는 말갈 사람들이 쓰는 묘제고 말갈은 고구려가 다르다고 하면은 우리는 말갈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토광묘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문화적인 어떤 보수성이 강한 고분을 얘기했고, 이 또 그 온돌 문화, 주거 문화도 얘기했어. 주거 문화. 온돌도 많이 안 변해요. 주거 문화도. 요즘에 우리 온돌을 세계에서 아파트에 온돌에 보편화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학생들하고 요즘 많이 얘기해 보면은 온돌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온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도 온돌 썼다. 고구려도 온돌 썼고 발해도 온돌 썼고 우리도 온돌 썼으니까 우리가 고구려 발해의 후손인 한국인이라고 자처할 만하다. 이거 맞죠? 이 온돌이라는 것이 돌침대로서 이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온돌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입증 이런 부분도 이 어떤 그 고분과 함께 온돌 부분은 조금 더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온돌을 쓴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심양에 가면은 그 심양 고분이 있습니다. 심양 고분에도 온돌을 쓰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청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동북지방에서. 청나라 사람들은 백두산을 자기들의 문명 발상지, 종족 발상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온돌을 썼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자금성이라든지 이쪽 가가지고는 이 온돌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돌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잡아야 할 만하다.
우리가 고구려 발해 후손의 어떤 입증 자료로서 그렇게 할 만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라와 발해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고구려 발해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뭐 했고 신라와 발해 이 조금 더 부언하자면은 토기라든지 기와를 쓰는 것은 아무나 쓸 수가 없죠. 뭐 절이라든지 이런 관청이라든지 이런 데만 기와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와 무늬가 고구려 시대로 얘기하면은 연화문 와당이라고 그래요. 연화문을 많이 썼어요. 이제 처마 끝에 있는 기와 위에서 처마 끝에다 다는 것을 와당이라고 그래요. 이 막는 데서 막세기와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만은 방식을 보고서 아 이게 어느 시대에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연화문 이 와당을 이 발해 시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해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던 기와를 그대로 쓰고 있구나. 이제 신라와 이 교류 때문에 봉황문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뭐 토기도 이 토기에 있어서는 이제 말가리인들이 만들었던 토기하고 고구려 사람들이 썼던 또는 발해 사람들이 썼던 토기를 구별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말갈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는 말갈이라고 불리는 저는 말갈이라고 항상 불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손으로 빚고 했던 토기고 고구려 발해 사람들이 썼던 것은 돌림판을 쓰는 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두리 사는 사람들 좀 돌림판 만들 수 없다든지 급하게 만든다든지 하면은 돌림판을 안 만들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발해인들과 말갈인들 꼭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신라와 발해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발해와 신라의 어떤 그 교섭 관계는 얘기를 안 하고 대결 관계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라와 발해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었고 싸움을 많이 했다. 대결적이었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나름대로 그 발해가 우리의 어떤 이 선조, 우리가 발해의 후손이다라고 자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발해가 건국할 때하고 멸망할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하느냐? 신라의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발해가 건국할 때는 신라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제5품 대하천의 배수를 받아요. 발해가 건국할 때는 이 신라는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제5품 대하천의 배수를 줘서라도 이 발해가 신라 옆에 우리가 나라 세울 테니까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하는 것을 허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힘이 맞으면은 신당이 연합이 되면은 발해가 건국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발해가 아주 절체절명 위기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또 발해가 멸망할 때 신라의 도움을 청해요. 근데 신라는 후삼국의 그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도와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돕지 않고 많은 신라에 썼다. 왜? 이것은 한 228년 동안 대결이 더 많았던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와준다고 약속한 명분이 있지만은 못 도와주고 말았다. 또 신라의 후삼국이라는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못 도와줬고 그런데 우리는 도와주려고 했다는 부분이 중요해요. 왜 발해가 멸망할 때 신라의 도움을 청하는데 신라에서 돕는다고 약속을 했느냐는 얘기죠. 신라 제국이라 해서 신라의 여러 나라들이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후삼국 하면은 이 신라도 있고 고려도 있고 후백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일 것 같아요. 신라 여러 나라들이 발해를 돕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봤어도 이게 이 발해가 왜 신라의 도움을 청했느냐. 나름대로 어떤 역사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 민족 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으면은 이 발해가 신라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교섭도 했는데 교섭이라는 것은 발해에서 신라라고 하는 신라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신라도. 루트. 신라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탄왕 관문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었어요. 우리 대관령 하듯이 고개가 있었어요. 이
발해하고 신라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되게 고개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신라와 발해가 교섭을 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발해에서 신라로 오는데 39개의 역이 있었다고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중간중간 쓰는 역입니다. 옛날에는 말들을 타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조금 귀한 사람들은 다 말 타고 멀리 가는 사람 다 말 탔겠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말을 갈아탈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갈아타는 것이 역이단 말이에요. 그런 역이 이 발해의 책성부로부터 신라에 가는 길에 이게 이 39개나 있다고 그래요. 39개. 39개나 있다고 한 것은 그만큼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섭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뭐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은 마음에 맞으면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래서 이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인적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의 발달도 되고 뭐 수공업이라는 이런 것도 되고 있지만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책도 가져오고 또 이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와서 씨도 뿌리고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인적 교류,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신라와 발해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발해가 한참 왕성하고 또 신라가 왕성했을 때는 서로 대결적이에요. 이게 이제 신라가 어느 때부터는 막 성을 쌓고 그런다고요. 개성도 쌓고 장상을 쌓고 뭐 이런다고요. 이것은 뭐 신라하고 한판 붙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심합니까? 거기다가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뭔가 무력적 대결을 각오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어느 때 성을 많이 쌓느냐? 주로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가 아주 끈끈했을 때, 그리고 어떤 주로 당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또 발해 유민들이 고려의 도움을 많이 칩니다. 고려에 발해 유민들의 국가인 어떤 이 대열림의 흥효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한국도 있고 대발해국도 있고 그러는데 대열림이 세운 발해가 멸망하고 한 100년이 지나고 난 흥효국이라고 하는 대열림이 세운 그런 흥효국에서는 고려에 5차례나 가서 도움을 청해요. 이런 것은 아마 이 고려에 도움을 청하는 명분은 역사적 명분을 내세웠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거란 사신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거란 사신들도 발해인들이 있고 거란인들 중에서는 많이 고려로 그러니까 완전 투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3번이나 전쟁을 하죠. 거란하고 고려하고 3번이나 전쟁을 하는데 전쟁 끝에 많이 고려로 넘어와요. 그 사람들이 고려로 넘어오는 이유는 나름대로 어떤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런 게 아니냐. 거란 치하에서 못 있겠다. 고려가 더 좋다. 살기가 좋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여기 어떤 문화적 동질성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 금나라에 있어서도 여진 발해 유민들이라고 하면은 많은 계통이 있겠지만은 발해인들은 멸망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여진이 됐거나 거란이 된 거예요. 여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함경도 평안도에 다 여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여진. 함경도 평안도가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발해 시대에는? 발해였어요. 발해.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하고 바로 갑자기 여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진 사람이 된 겁니다. 여진이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 불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이 발해 유민들을 포함하고 있고 흑수말갈도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질문이 있습니까? 네, 질문해 주십시오.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 여진이나 거란이 그 발해 유민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발해 유민들이 거란과 여진이 되었습니다. 피지배 주민들은. 근데 왕조는 이 발해로서 끝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발해는 이민족인 거란한테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라하고 금나라가 되는 주체는 어떻게 보면은 왕조의 정통성은 이민족에 의해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피지배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거란족, 여진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발해 유민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래, 발해사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신남북국 시대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분명히 왕조의 정통성은 고려로거든요. 왜? 이 요나라라든지 금나라라든지, 금나라는 좀 다르지만 요나라는 우리가 뭐 고구려의 후손이다, 발해의 후손이라고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금나라는 스스로는 뭐 고려인이다라고 하는 금사 기록이 있습니다만, 뭐 다른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고구려사에 이어 발해사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준비 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중국은 제가 올 초하고 또 최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발해 유적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은 오히려 더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뭐 지금 발해는 제 유적을 1월 달에 가봤습니다만은 가다가 쫓겨나오기도 했어요. 그게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는 좀 안타깝지만은 뭐 중국은 우리가 가가지고 이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유적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 이 유물을 도난당할 수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국인들 접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구려는 평양도 수도였고 저쪽 중국에도 수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발해는 수도였던 도성 5경 중에서 수도였던 곳은 이 중국 쪽에 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 발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이 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 궁성을 복원한다고 그래요. 고구려 유적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군데가 퍼져 있어요. 집안 환인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복원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우선 지켜보고 우리 역사를 바로하는데 더 정신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발해사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발해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이 한국인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을 자칭할 때만이 고구려와 발해는 우리 속에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발해사를 더욱더 가깝게 지내고 알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발해를 살리는 것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 발해사에 대해서 들으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발해사를 하면서 여러분도 발해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발해에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충고해주고 격려해줄 때 발해 역사와 우리 역사가 산다고 생각합니다.